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인성 지도사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될 강희신입니다. 저는 아동가족학과에서 우리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자, 그 인성지도사 과목을 안내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적인 현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아동이라든가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를 보니까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업의 스트레스, 또 입시에 대한 어떤 압박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행복에서 조금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의 어떤 이슈들을 보면 왕따라든가 뭐 학교 폭력, 어떤 신체적인 폭력,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도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현상에서 보면 피해자든 가해자 학생이 있을 텐데 이런 가해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친구들을 괴롭혔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전혀 그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볼 때 우리 사회는 정말 더 빡빡해지고 좀 힘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만 생각하고 자꾸 이기주의로 흐르는 그런 경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어떤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갈까? 그런 부분에서 요즘 가장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든 또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든 이런 인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 인성 지도사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인생에서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또 받아야 하는지 그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성 지도사 과목의 어떤 흐름은 가장 크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발달에서 전 생애 동안 각 그 발달 과정마다 또 이루어야 될 가업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제공되어야 하는 그런 인성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나를 위한 어떤 자기 개발 내 영역의 자아 성취라든가 자기 관리 이런 부분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서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기에는 또 뭐 의사소통의 영역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각 주차마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그럼 첫 시간부터 우리가 수업을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간은 무엇인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간이란 하면 또 떠오르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또 명언이 또 떠오르시죠. 자, 인간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말로서 인간을 이야기할 때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우리가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릴 수 없는 영역이 또 인간을 말하는 그런 영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인간을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피이테는 인간은 인간 사이에서만 인간이다. 이것은 바로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인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친스는 인간은 이성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존재이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힘들을 최대한 발달시켜야 한다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칸트는 인간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런 유일한 동물이다. 예, 그래서 교육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학자들마다 인간의 어떤 정의를 했을 때 인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뭐 사회적으로서의 어떤 존재, 그 다음에 또 교육적 존재, 또 이성적 존재, 또 어떤 그런 존재가 또 있을까요? 도덕적, 정치적, 너무 범위가 많죠. 영적, 경제적, 또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심리적, 그 다음에 상징적, 유의적, 창조적, 도구적, 또 존엄한 존재로 이렇게 인간은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학자들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학창시절 배웠던 우리가 인간이란 하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렇게 가장 크게 맥락을 잡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백지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우리 인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선설입니다. 자,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착한 그런 선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보는 견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또 우리 학자가 또 우리 맹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었는데요. 어린이가 호기심에 이끌려 우물 안을 내려다보다가 그만 균형을 잃어서 우물에 빠져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이때 우리 사람은 달려가서 우리 아이를 우물에 빠지지 않게 붙든다는 것을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어떤 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그 상황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인성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달려간 사람은 타인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나 아니면 또 칭찬받거나 나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보상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이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맹자는 이런 인간의 선한 씨앗을 4가지의 어떤 그 씨앗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4가지에는 우리가 측은지심, 또 수호지심, 또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4가지 선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살펴보면 우리가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인의 단서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호지심은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의의 단서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양지심은 서로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의의 단서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 단서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를 이렇게 4가지 주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선설에서 또 루소를 둘 수가 있습니다. 루소의 대표적인 저서가 있죠. 에밀이라는 저서를 둘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조물주가 만물을 창조할 때는 모든 것이 선하지만 인간의 손에 넘어 들어오는 것이 타락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성선설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강조하는 것은 각자가 수양을 통하여서 각자 내면에 있는 그런 욕망을 조절하고 또 환경을 극복하여서 타고난 그런 선한 본성을 잘 보존하고 확장시키도록 하는 그런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선설의 반대죠. 인간을 태어날 때 성선설은 선하다고 했는데 성악설은 인간은 본래 악한 충동과 공격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순자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질투가 많고 또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였어요. 즉 우리 본성에는 그런 나쁜 그래서 이기적이고 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성악설에서는 도덕적인 그런 사람을 되기 위한 방법으로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도리를 따르려는 그런 부단한 개인의 노력을 통하여서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본성은 혼자서는 또 우리가 그 자기 조절력이 또 힘들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또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규범을 배워가지고 또 지도받아서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성악설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승을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요소가 바로 백지설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하얀 백지와 같다라고 이제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지설에서 우리 그 발달 이론에서 이야기할 때 행동주의 이론에서 로크의 이론을 또 이야기 많이 합니다. 로크가 인간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 그래서 태어날 때 하얀 백지와 같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은 선하거나 또 악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하얀 백지의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지와 같은 하얀 곳에 많은 경험과 환경적인 어떤 요소들이 또 선한 인간으로 계속 성장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백지와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어떤 상호작용,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백지의 부분이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스스로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교육에 의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종교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갖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종교에서도 인간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어떤 사람인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유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자, 그러면 유교에서는 성품이 어질고 학식이 높은 지성인이자 인격의 완성자로서 군자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는 군자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알고 또 소인은 어떤 것이 이익인지 잘 안답니다. 그래서 군자는 어찌하면 훌륭한 덕을 갖출까 생각하고 소인은 어찌하면 편히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개인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나라의 그런 위급함을 보면 목숨조차 버릴 수 있고 비록 그러니까 오래된 언약일지라도 평생 잊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였어요. 반면에 소인은 그런 냉혹하고 또 그 비정한 짓을 하고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 인간의 도리에서 벗어난 짓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벌로 위협하지 않으면 태연하게 또 악행을 저지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어에서 군자와 그 소인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유교의 그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군자로서 인격 왕성의 그런 경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성품인 어질고 의롭고 또 예의 바르고 또 지혜로운 이런 인의 예지를 회복하고 덕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군자의 어떤 이런 구체적인 그런 실천 방향으로 우리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거 아시죠? 그래서 근본적인 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먼저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닫고 수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래야만 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천하를 평정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군자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이런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인생은 괴로움의 바다이며 또 중생들은 높고 낮은 파도는 물론
또 심한 폭풍우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 위험하게 떠 있는 그런 가랑잎뼈 같은 존재들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자, 인간들이 삼독심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통한 그런 해탈을 강조하고 있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제시하는데,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가르쳐서 자비를 구현하는 삶을 추구한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바로 개인적인 깨달음과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타 정신의 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조건 없이 그런 베푸는 보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제 사랑이죠. 사랑이란 단어를 많이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요.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기독교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런 가르침은 바로 자신의 희생마저 감수하면서 타인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여러분도 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이런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지만 이런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항상 몸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처럼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이런 각 그 종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도덕적인 원리 신천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바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생명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봉사와 헌신, 또 사회 정의 실현 등의 그런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공통점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우리 도덕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뭐 어떤 종교가 좋고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종교 간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바로 인간다운 삶, 또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과 동물은 어떤 차이점을 갖출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이성과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동물은 종속을 유지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본능적인 측면은 바로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동물은 본능적인 그런 욕구를 따르지만 인간은 내가 그런 욕구들을 스스로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서 계속 먹고 싶어 하지만 우리 내 몸을 건강을 생각한다라든가, 그래서 그런 욕구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본능적 충족에 그런 머무르지만 인간은 이런 욕구들을 스스로 옳다고 하는 일에 그런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성과 그다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그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과 언행과 이런 부분에 반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바로 인간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할 줄 아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면 다 인간이냐, 또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조절하고 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또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은 바로 어디서부터 나온다? 네, 도덕성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 옳고 그른 거, 행동을 잘 판단할 수 없다라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본성을 보는 데에서 도덕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예의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의가 없다면 비록 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겠는가. 짐승에게는 예의가 없죠. 그래서 아비와 자식 수사슴이 같은 암사슴에게 모여드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성인은 예의를 만들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예의를 가지면서 행하도록 하여서 스스로 짐승과 다름을 알게 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면서 짐승으로 떨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짐승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인간의 가치와 또 이엄을 갖추는 것, 그것은 바로 예법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의 가장 기본은 어릴 때부터 부끄러움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옳고 그르고 그리고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이처럼 인성에서 바라보듯이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럼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뭔가 동물과 다르게 예의를 지키고 또 내 어떤 욕구들을 조절하면서 이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삶 속에 어떤 법이라든가 규칙이 없다라면 우리의 그 세상은 너무 뒤죽박죽이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개인의 도덕적 행동은 자신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구대로 행동한다면 사회적인 그런 혼란에 빠지고 상호불이익은 물론 생명에 이어 서로 간에 내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괴롭힌다라든가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가 있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립니다. 이런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막 사고가 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도 잘 할 수가 없고 학교 갈 수 있는 일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가 지켜야 될 규칙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덕목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어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뭘과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것을 계속 행하게 된다라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올바른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든가 도덕적인 덕목에 우정, 정직, 배려, 용서, 질서, 양보, 효, 우애, 정의, 평화, 봉사, 나눔, 인간 존중, 겸손, 예절, 또 인내, 또 말조심, 공경, 절제, 신중, 성질, 지혜, 반성. 너무 그 도덕적 덕목이 굉장히 영역이 많죠. 협동, 책임의식, 또 신뢰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성에서 뭔가 반복되고 습관을 통해서 우리 그 내면에 쌓이게 되면서 우리는 도덕성을 이제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직한 행동이 정직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옳은 행동, 정직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그것들이 습관화가 되고 결국에는 정직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도덕이란 그 자체가 옳은 것이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우리는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적인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그 다음에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양심에 따라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도덕적인 법칙은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인 명령이며 또 그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이라면 이런 도덕적인 그런 도덕성을 우리가 도덕의 어떤 그 덕목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도덕적인 행동이 바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인사드리면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뭐 어떤 신체적인 폭력, 뭐 이런 왕따, 뭐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바로 서로 간에 그런 피해를 주면서도 잘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성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들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서로가 잘 지켜야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도덕적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지고 행복한 삶은 도덕정상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숙자에게 자신의 돈을 주었을 때 그 돈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노숙자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상대의 어떤 행복이 바로 내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도우는 것 자체가 우리는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도덕적 행동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꿈꾸면서 가장 그 기본적인 배경은 민주주의를 또 꿈꾸죠. 그래서 시민들의 도덕적 힘에 의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이런 정치 체계가 자리를 잡겠죠. 그래서 시민의 도덕성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저해하지 못하면 각종 범죄와 부정부패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권력의 도덕성과 시민의 도덕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고 또 어느 한쪽이 결여되면 국가와 국민이 모두 불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인간의 본성, 또 그러면 인간의 본성에서 우리가 동물과 다른 부분은 바로 도덕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간은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어떤 삶에서의 어떤 행복을 꿈꾸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도덕성을 지키다 보면 행복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자, 이번 첫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